황금의 1920년대와 1929년 대공황. 자본주의의 역사에서 1920년대처럼 지배계급이 자신들의 체제에 완전히 도취했던 시기는 드뭅니다. 정치인들은 새 시대를 선포했고, 언론은 황금의 20년대를 찬양했으며, 경제학자들은 자본주의가 마침내 위기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쿨리지는 1928년 12월에 미국에서 역대 어느 의회도 지금처럼 밝은 전망을 가진 적이 없었다고 공언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년 후 그 모든 장담은 역사상 전례 없는 경제적 대재앙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황금빛 번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필연적으로 붕괴할 수밖에 없었는지, 표면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자본주의 모순의 구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황금의 20년대 번영의 물질적 기반을 알아보겠습니다. 번영 자체가 실제했다는 사실은 인정해야 합니다. 1920년대 미국의 생산력 팽창은 실로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을 폐허로 만든 동시에 미국 자본주의에는 거대한 축적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서로를 향해 포탄을 퍼붓는 동안 미국은 양쪽에 군수품과 식량을 팔았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미국은 영국 해외 투자의 상당 부분을 인수하며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했고, 1928년에는 1914년 대비 2배에 달하는 산출량을 달성했습니다. 이 생산력의 팽창을 이끈 핵심은 포드주의적 대량 생산 방식이었습니다. 헨리 포드가 하이랜드 파크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건 1913년의 일이지만 그 파급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된 건 바로 이 시기입니다. 테일러주의적 과학적 관리법과 결합된 대량 생산 체제는 단위 노동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었고, 그 결과 전구, 축음기, 라디오, 냉장고, 진공청소기 같은 소비재들이 중간 계급의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차는 불과 몇 년 만에 부자들의 장난감에서 중간 계급의 일상적 교통수단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미국에서는 해마다 수백만 대의 자동차가 팔렸고, 1929년에는 미국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이 자동차를 보유하게 됩니다. 비행기 또한 점차 하늘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복한 소수 사람들은 미국 횡단 시간을 며칠에서 단 몇 시간으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마치 사람들이 오랜 암흑과 침묵의 심연에서 벗어나 갑자기 빛과 끊임없는 소음과 현란한 움직임이 지배하는 새로운 우주에 내던져진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재즈 시대라는 말로도 표현됐습니다. 재즈는 남부면화 농장에서 일하던 옛 노예들의 후예가 아프리카와 유럽의 음악 형식을 결합해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거 북부 도시로 이주하면서 재즈도 함께 북상했고, 축음기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재즈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도시화한 산업사회의 리듬, 시장 중심의 세계에서 원자화된 삶의 쓰라림과 활기를 동시에 담아낸 그릇이었습니다. 재즈 시대라는 이름은 바로 그 시대의 본질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번영의 이면, 계급 지배와 이데올로기의 봉합.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번영은 과연 누구의 번영이었을까요? 1919년 철강 파업의 패배 이후 미국의 노동운동은 심각한 퇴조에 빠졌습니다. 미국 노동총연맹은 협소한 숙련 노동자층 바깥으로 기반을 확대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법무장관 파머와 젊은 관료 제이 에드거 후버가 주도한 이른바 적색 공포 탄압이 세계 산업 노동자 연맹을 분쇄하고 사회주의자들의 조직력을 무력화했습니다. 투사들은 감옥에 갔고 조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 공간을 채운 것이 아메리칸 드림의 이데올로기였습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자 제너럴 모터스 이사였던 존 제이 라스콥 같은 인물은 누구나 부자가 돼야 한다고 선언했고, 매주 15달러씩 주식에 투자하면 누구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처지를 개선하려는 노동자들은 단체 행동 대신 개인적 성공의 신화를 믿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주식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의 수가
기록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른바 할렘 르네상스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에팔레치아의 가난한 백인 소작농들과 남부의 흑인 소작농들이 일자리를 찾아 디트로이트, 시카고, 뉴욕으로 물밀듯 밀려들어왔습니다. 북부의 빈민가조차 노예의 손자 손녀들에게는 약속의 땅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흑인들의 깊은 분노와 좌절은 마커스 가비의 흑인 분리주의 운동으로 표출됐는데, 이 운동은 지배체제와의 정면 대결 대신 아프리카 귀향이라는 해법을 제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흡수됐습니다. 유럽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진행됐습니다. 1923년 독일의 위기가 진정되고 미국의 도스플랜이 독일 자본주의를 수혈해주자 사회민주당 지도부는 그것을 자본주의와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이론가 베른슈타인은 카르텔과 독점의 성장이 공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결국 이 기업들이 공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926년 총파업이 9일 만에 지도부의 항복으로 끝나면서 노동운동이 치명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 이후 노동조합 회의 TUC는 주요 고용주들과 몬드 터너 교섭을 추진하며 갈등 대신 협력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이런 흐름은 심지어 러시아의 혁명 국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탈린과 부하리는 자본주의의 안정화를 혁명이 당분간 불가능하다는 근거로 활용하며 일국사회주의론을 정당화했습니다. 부하리는 서구가 조직된 자본주의 단계, 즉 위기의 경향이 대폭 완화된 성숙한 자본주의로 진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모든 방향에서 계급화해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균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구조적 모순들. 하지만 번영은 그 내부의 위기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대공황은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떨어진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 모순들이 수년에 걸쳐 조용히 축적되다가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모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잉 생산의 모순입니다. 대량 생산 체제는 놀라운 속도로 상품을 만들어냈지만 그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대중적 구매력은 그에 상응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1920년대에 걸쳐 노동 생산성은 급속히 향상됐으나 실질 임금의 상승은 훨씬 더뎠습니다. 이익은 주로 주주와 기업 상층부로 집중됐습니다. 1929년경 미국 전체 소득의 약 절반이 상위 1%에 귀속됐다는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팔려야 할 물건들이 쌓여가는 동안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의 수는 그만큼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모순을 잠시 감추어 준 것이 바로 두 번째 모순입니다. 두 번째는 신용 팽창과 투기의 결합입니다. 구매력의 부족을 일시적으로 메운 것이 신용이었습니다. 1920년대에 할부 구매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습니다. 자동차든 라디오든 가구든 사람들은 아직 벌지 않은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들은 공격적으로 대출을 확대했고 그 자금의 상당 부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주가는 기업의 실제 수익과 무관하게 치솟았습니다. 주식을 사기 위해 빌린 돈으로 또 주식을 샀습니다. 증권 브로커들은 고객 자산의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를 빌려 주식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진 거래를 제공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는 동안에는 이 구조가 수익을 엄청나게 증폭시켰지만 주가가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연쇄적 강제 청산이 불가피한 구조였습니다. 신용은 위기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냈을 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농업 부문의 만성적 과잉 문제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유럽에 식량을 공급하며 호황을 누렸던 미국 농업은 전후 유럽 농업이 회복되자 격심한 가격 하락에 시달렸습니다. 1920년대 내내 농민들은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곡물을 팔며 은행 빚에 허덕였습니다. 미국의 소규모 농촌 은행들은 이미 1920년대 중반부터 연간 수백 개씩 파산하고 있었습니다. 공황이 터지기도 전에 이미 금융체계의 균열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적 영역에서도 이 모순은 예민한 눈들에게 감지됐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진보에 대한 안이한 낙관주의를 더 이상 공유할 수 없었습니다.
카프카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불가항력의 관료제적 힘 앞에서 파편화되고, 엘리엇의 시 황무지는 문명의 폐허를 냉정하게 응시하며, 피카소의 분석적 입체파는 사물의 통일된 외관을 해체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술가들의 대부분은 체제의 모순을 감지하면서도 그것을 돌파할 정치적 대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1920년대의 전제들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한 채 형식의 파편화를 통해 내용의 파편화를 반영했을 뿐입니다. 비판이었지만 대안이 없는 비판이었습니다. 붕괴, 1929년의 검은 목요일과 그 메커니즘. 1929년 여름까지도 주식시장의 상승세는 멈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자 어빙 피셔는 9월에도 주가가 영구적으로 높은 고원에 도달했다고 선언했고, 버나드 바루치는 그의 6월 인터뷰에서 세계 경제는 대약진의 기로에 서 있는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찾아왔습니다.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하루에만 미국 주식 시가총액의 거의 3분의 1이 증발했습니다. 마진 거래를 이용해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증권사들이 일제히 추가 담보를 요구했고, 담보를 채울 수 없는 투자자들의 주식이 강제로 팔리면서 주가는 더욱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매도가 매도를 불렀습니다. 신문들은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11건의 자살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재산을 주식에 건 부유한 투기꾼들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돈은 거저먹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붕괴는 그 다음에 왔습니다. 주가 폭락 자체보다 더 파괴적이었던 것은 그것이 촉발한 은행 위기였습니다. 대출을 통해 주식 투기에 깊이 개입했던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나섰고, 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전이됐습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대폭 줄였고 해고가 시작됐습니다. 실업이 증가하자 소비가 감소했고, 소비가 감소하자 기업 수익이 줄었고, 기업 수익이 줄자 은행 대출은 더욱 부실해졌습니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나선이었습니다. 새 대통령 허버트 후보는 번영이 임박했다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고전 부르주아 경제학의 세이의 법칙에 따르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기 때문에 시장이 알아서 균형을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붕괴가 시작됐을 때 독일, 미국, 영국의 경제는 이미 하향세로 접어들고 있었고, 1930년 말 무렵에는 세 나라 모두의 생산량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 침체기 수준보다도 낮아졌습니다. 공황의 심화, 은행 붕괴와 국제적 전이. 1930년은 나쁜 해였고 1931년과 1932년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1931년 5월 오스트리아의 최대 은행인 크레디트 안슈탈트가 파산했습니다. 이 사건은 유럽 전체의 금융 시스템에 공황을 일으키는 뇌관이 됐습니다. 독일의 주요 은행들이 연이어 문을 닫았고, 독일 정부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은행 영업을 일시 정지하는 극단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영국도 전통적으로 국제금융의 단 역할을 해온 근본 위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미국에서는 1930년 한 해에만 소규모 지방은행 1,300여 개가 파산했고, 1931년과 1932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도산이 이어졌습니다.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자들은 평생 모은 저축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러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고 은행으로 몰려가 예금을 인출하려 했고, 이것이 멀쩡한 은행들마저 무너뜨리는 뱅크런으로 이어졌습니다. 공황은 자기실현적 예언처럼 작동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행이 무너질 것이라 두려워했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통화량이 급격히 수축했습니다. 대출이 줄고 예금이 사라지면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습니다. 물가가 하락했지만 그것은 사람들을 더 풍요롭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채의 실질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100달러를 빌렸는데 물가가 떨어지면 같은 100달러를 갚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해야 합니다. 농민들은 담보로 잡힌 땅을 빼앗겼고, 수많은 가정이 할부로 산 자동차와 라디오를 돌려보내야 했습니다.
디플레이션은 부채를 껴안은 모든 사람에게 가혹한 세금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32년 말까지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1929년 대비 46%나 감소했습니다. 세계 전체로 보면 산업 생산량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노동자의 거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었고 영국에서도 5분의 1이 실업자가 됐습니다. 그것도 사회보험 체계가 거의 전무하던 시절의 말입니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공업 노동자들만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을 중산층으로 생각했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은 은행 빚 독촉에 시달렸습니다. 공황은 착취당하는 계급들만 강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서 깊은 기업들이 파산했고 금융가들은 자신도 그 대열에 합류할까 두려워했으며 기업가들은 이윤이 시장과 함께 사라져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공황은 선진국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제국주의적 편입을 통해 세계 시장에 연결됐던 식민지와 반식민지 국가들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1차 산품, 즉 원자재 농산물, 광물 에너지 등 가공되지 않은 자연 상태의 물품 수출국들은 갑작스러운 수요 붕괴로 수출 시장 자체가 사라지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최근에야 화폐 경제에 통합됐던 소농들은 갑자기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장 경제에 가장 덜 통합된 자금 농업 생활자들이 공황의 충격을 가장 덜 받았습니다.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덜 진보한 사람들이 가장 잘 살아남은 것입니다. 런던과 시카고, 베를린과 파리, 카이로와 상하이, 아바나와 캘커타. 도시의 이름은 달랐지만 풍경은 똑같았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의 사람들이 무료 급식소를 찾아 긴 행렬을 이루었습니다. 국가들의 대응, 그리고 인과관계의 전도. 각국 지배계급은 공황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제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미국은 1930년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통해 수천 가지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보복관세가 빗발쳤습니다. 각국은 앞다투어 자국 통화를 평가절하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1846년 이후 자유무역의 요새 역할을 해온 영국마저 수입 규제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1933년에 국제 무역량은 1928년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중요한 논점이 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자유주의 부르주아 경제사가들은 이 관세와 무역 규제가 공황을 심화시키고 연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온전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 분석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무역 규제가 공황을 낳은 것이 아니라 공황이 무역 규제를 낳았습니다. 인과관계가 뒤집혀 있습니다. 각국의 민족주의적 대응은 이미 진행 중이던 자본주의적 구조위기, 즉 과잉 생산과 자본 축적의 위기의 결과였지 그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번영하는 세계 시장을 스스로 파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무너지고 있는 시장 앞에서 각자 도생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무역 장벽은 공황을 더욱 악화시켰지만 그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공황이 남긴 것, 이데올로기의 붕괴와 계급관계의 재편. 공황은 경제적 고통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 패권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더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된다는 신화는 수천만 명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 자체가 없는 현실 앞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체제의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오클라호마와 텍사스의 농민들은 은행에 땅을 빼앗기고 캘리포니아로 흘러들어 날품팔이 이민 노동자가 됐습니다. 이른바 오키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존 스타인백은 분노의 포도에 담았습니다. 소설의 제목이 말해주듯 그것은 단순한 가난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분노, 은행에 대한 분노,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구조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이 분노는 세계 도처에서 정치적으로 분출했습니다. 1930년대는 희망과 절망이 모든 도시의 거리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10년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뉴딜 시기 전국 산업 부흥법을 계기로 CIO 가결성되며 대규모 산별 노조운동이 폭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1936년 인민전 선정부가 들어서고 공장 점거 파업이 전국을 휩쓸었습니다. 스페인에서는 파시즘에 맞서는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또 다른 출구가 선택됐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에 대한 지배계급의 대응 중 하나는 노동운동을 물리적으로 분쇄하고 민족주의적 동원으로 계급 갈등을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파시즘입니다. 1928년 선거에서 고작 2%를 얻었던 히틀러의 나치당은 1932년 선거에서 37%를 획득하며 제1당이 됐습니다.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자 헤르만 밀러가 공산당과 나치는 머지않아 전통적인 정당들에 흡수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것이 불과 4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정리해봅시다. 1929년의 붕괴는 그 자체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1920년대 내내 조용히 축적되어 온 구조적 모순들, 즉 과잉 생산, 투기적 신용 팽창, 그리고 계급 간 불평등의 심화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번영은 실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영은 대다수 사람들의 구매력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조직됐고 그 간극을 신용이 메웠으며 신용은 위기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미래로 이어냈을 뿐이었습니다. 표면의 안정은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보강됐습니다. 노동운동은 탄압으로 분쇄됐고 개혁주의 지도부는 체제와의 협력을 선택했으며 심지어 소련의 지도부조차 자본주의의 안정화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이론을 재편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위기는 조직된 자본주의가 극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위기는 이데올로기적 봉합과 무관하게 물질적 현실에서 작동했습니다. 자본주의 위기의 구조적 모순인 수익성 저하에 따른 자본 축적의 위기와 과잉 생산의 모순은 새 시대라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다만 터질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1930년대는 혁명과 반혁명이 격렬하게 투쟁하던 10년이었습니다. 그 10년은 반혁명의 승리로 끝이 났고 새로운 전쟁의 야만성은 1914년에서 1918년의 대학살조차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대공황과 반혁명과 파시즘의 승리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한 것이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